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외국인 펠릭스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역사와 위대한 정신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가 찾아낸 놀라운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첼로 펠릭스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외국인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노인과 대화를 나누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서 독특한 문화를 지켜왔다고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는 말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역사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노인은 고려사저료라는 고서와 함께 강원도 두매산골을 방문해 보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 조언을 따라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산간 지역에서 새로운 역사적 단서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과 발견할 이야기가 어떤 것일지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제가 배워온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흥미로웠습니다. 5,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과연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겪었을지, 그리고 그런 교류 속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너머에 어쩌면 더 깊고 강한 무언가가 한국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로의 찻집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탐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만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두매산골에 도착한 것은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든 오솔길을 한참 올라가니 몇 채 안 되는 초가집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이장님의 안내로 가장 구석진 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영호라는 팔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의외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제 모국어를 듣자 반가워하며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노인의 조부모는 1900년대 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고려인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많은 한국인 중 하나였죠.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칼바람 부는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살다가 광복 이후 몇몇 가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린 원래 이 땅 사람이 아니야. 2번이나 쫓겨났지.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는 농업기술을 가졌고 어디서든 강인하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민족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개척자였습니다. 김 노인의 책꽂이에는 오래된 족보가 꽂혀 있었습니다. 함경도 김씨 집안이었는데 조상 중에는 중국 출신도 있었고 몽골계 혈통도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 북방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온 흔적이 족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이동했어. 만주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다시 중앙아시아로. 그러면서도 한국인으로 살았지. 김 노인은 찬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벌판에서 찍은 가족 사진, 러시아식 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은 분명 한국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사진 속 인물들이 저와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광대뼈의 생김새가 제 얼굴과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지. 북방민족의 기질이 보이는구먼. 김 노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주한 한국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쩌면 고정된 영토나 혈통보다 어디서든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지키는 정신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의 벽에 첫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회마을과 가까운 전통문화촌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석을 앞둔 시기라 민속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문화촌 한켠에서는 전통 활쏘기 체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참여했는데 활을 잡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손에 익숙했습니다. 강사의 지도 없이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고 첫 시도에 관역 중앙을 명중시켰습니다. 주변에서 박수와 함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다 다가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검버섯이 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매만은 또렷했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나? 라고 물으셨고 제가 유럽 출신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외가가 알마티에서 왔지? 말 타던 사람들이라 그런가 자네 눈매랑 닮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외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처에서 살았던 고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던 유목민들과 교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문화촌 내 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 말타기, 활쏘기에 관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말탄 무사들의 모습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농경민족, 정착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야기와 전시물들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마민족의 용맹함과 개방성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에는 동이족이라고 불리던 고대 한민족의 이동 경로가 그려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몽골 초원과 한반도를 오가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다양한 교류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유목민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지금도 잘 움직이고 적응력이 좋잖아. 세계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민족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말과 활, 씨름 등 한국의 전통 문화가 유목민족과 닮았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 너머에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동에서의 발견은 저를 대구로 이끌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대구 민속박물관에는 한국 근대사 자료가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대구 시내의 오래된 건물에 자리한 민속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학예사는 제 연구 주제에 관심을 보이며 특별 수장고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1층 전시실에는 없는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학예사는 문서 보관함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건 1930년대 함경도 지역에서 수집된 사진들입니다. 아직 연구가 덜 된 자료라. 서랍 속에는 낡은 사진첩과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920년대로 추정되는 사진 속에는 조선 복장을 한 젊은 여성과 중앙아시아 복장을 한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학예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일견 외국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경도 피난민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함경도에서는 조선인과 중앙아시아 민족 간의 교류가 많았죠. 사진첩을 넘기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백두산 근처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에는 코카서스계로 보이는 얼굴도 있었고 몽골인 같은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선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다양성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1940년대 피난민 기록이었습니다.
소련에서 강제 이주 당했던 고려인들 중 일부가 광복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인구조사 자료였습니다. 돌아온 이들 중에는 순수 한국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카자흐인, 우즈벡인과 결혼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혼란스러워서 이런 기록들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나중에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해지면서 이런 자료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죠. 학예사의 말처럼 이 자료들은 박물관 구석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공식 전시실에는 단일 민족의 전통을 강조하는 자료들만 전시되어 있었고 뒤섞인 역사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예사가 보여준 것은 1980년대 경상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가족 제사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제사 음식들 사이에 중앙아시아 전통 음식인 플로프가 놓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은 피 섞였으나 잊힌 이야기들이 천천히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신화 속에 숨겨진 다양성의 역사가 이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대구에서의 발견은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수한 한국인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 의문을 품고 저는 전라도 남쪽 끝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섬과 바다가 맞닿은 이곳에서 또 다른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해남의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풍어제를 지내고 달집을 태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어감과 운율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노래 부르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90이 넘은 최 할아버지는 과거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의 섬 대마도에서 어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에 따르면 대마도에는 오래전부터 한국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마도 말은 한국어랑 일본어가 섞인 게 아니요. 옛날 고구려 말에서 내려온 거지. 우리가 쓰는 한국어하고 비슷혀. 발음이 좀 다를 뿐이요. 최 할아버지는 대마도 주민들이 부르는 민요를 몇 구절 불러주셨습니다. 가사를 듣고 있자니 고대 한국어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특히 하늘, 바다, 산 같은 자연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한국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부터 대마도랑 와카이도까지 진출했던 기록이 있어. 백제가 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꽤 많았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곳곳에 살고 있는 거요. 최 할아버지의 말씀은 역사책에서 읽은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다른 한국이 있었다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을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해양민족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정월대보름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찾던 단일 민족의 증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뒤섞인 복잡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밤에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피가 같아서가 아니여. 마음이 같으면 식구지. 마을 어른 한 분의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혈통보다 삶의 방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이라는 감정적 유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보름달이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남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먼 여정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뿌리를 찾아 시베리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 사하 공화국 야쿠티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알타이어족의 한 분파인 야쿠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나강 유역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백색의 눈으로 뒤덮인 대지와 얼어붙은 호수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야쿠트 부족장 투룸은 놀랍게도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당신 말, 우리 옛날 말과 비슷합니다. 숫자 말하는 방식, 가족 부르는 방식 많이 닮았습니다. 투룸의 말대로 야쿠투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나 하늘을 뜻하는 한가이 같은 단어들은 한국어와 어원이 같았습니다. 문법 구조도 유사했습니다. 특히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배열이나 조사를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투룸의 안내로 마을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야쿠투족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구석에 놓인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바랜 갈색 표지의 그 책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네 조상들이 두고 간 거다. 그 혼, 아직 여기에도 남아있지. 투룸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 말 이 지역에 한국인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포경업자나 모피 상인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한글 성경이 지금까지 야쿠투족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날 밤 야쿠투족의 전통 축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전통 춤으로 수록하는 한국의 감각소리와 몹시 닮아 있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동작, 손짓, 발짓이 마치 한국의 민속춤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야쿠투족의 전통 악기인 호무스입 하프의 음색도 한국 전통 음악의 멜로디와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야쿠투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시작된 고대 민족의 이동이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흔적이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 땅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평원과 산맥은 고대 민족들의 대이동 경로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전통시장을 걸으며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의 흥정 문화, 손님을 딸내미, 아들내미라고 부르는 정감, 어린 호칭, 이런 것들이 단순한 관습이 아닌 오랜 역사의 산물로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저는 한국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과도 쉽게 어울리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산 정상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은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나눠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험한 산을 넘어 이주했다네. 산에서 만난 사람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그 말씀에서 유목민의 전통이 엿보였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돕고 자원을 나누는 문화가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상인들 옆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하니 작업 방식이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젊은이 하나는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말과 비슷해서 배우기 쉬웠어요. 문장 구조가 같아요. 그의 말처럼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중앙아시아 언어들과 한국어 사이의 유사성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역사적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의 불상과 건축물에서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교류의 흔적이 1500년 전 신라인들의 미적 감각 속에도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 혼례식에 참석했을 때 혼례복의 화려한 색채와 장식이 중앙아시아의 전통 의상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신부의 머리에 쓰는 족두리의 둥근 형태나 신랑의 사모에 달린 날개 모양은 유목민족의 의례용 모자와 유사했습니다. 섞였으니 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하더군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피를 껴안아 더 강한 정체성을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외피 아래 다양성의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정이라는 감정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의 한국 연구 여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북촌의 한 한옥에 머물며 그동안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대한 하나의 혼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저의 마지막 기록은 6개월간의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유목민,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 그리고 해양을 누비던 남방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형성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그것은 단일한 혈통이 아닌 공통된 경험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말, 저는 종로의 그 찻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저에게 첫 질문을 던졌던 그 노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간략히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만난 고려인 후손, 안동에서의 기마문화 발견, 대구의 사진첩, 해남의 정월대보름 축제, 그리고 시베리아 야쿠트족과의 만남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찾은 것은 한국의 진정한 힘일세. 피의 순수함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는 포용력이 우리의 위대함이지. 노인은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역사학자로 활동하다가 단일 민족 신화에 의문을 품어 학계에서 배척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한국인의 뿌리가 알타이 산맥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대장정의 산물임을 밝혀냈지만 당시 학계와 정부는 그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네.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인정할 때가 온 거야. 노인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순수한 혈통을 지켜왔다는 환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민족성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현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문화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북촌 한옥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유목민에서 시작된 한민족의 혼은 시베리아의 혹한과 중앙아시아의 사막, 한반도의 산과 바다를 거치며 단련되었습니다. 그 혼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와 문학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인의 혼을 향한 경외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닌 혼합의 역사를 통해 더욱 강해진 민족. 그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